1978년 여름, 충청도 작은 들녘 위로 햇빛이 길게 내려앉았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그늘에는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고 하얀 먼지에 발목을 담근 아이들이 고무줄을 튕기며 깔깔댔다. 면사무소 스피커에서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다. 장석호는 그 스피커 아래를 지나 출근 도장을 찍듯 정해진 걸음으로 걸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입에서 장주사로 불렸다. 깔끔한 양복 상의와 반짝이는 구두, 머리카락에 발린 포마드 냄새까지 늘 일정했다. 그는 질서의 사람처럼 보였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 집안은 늘 팽팽한 공기였다. 아내 최말수는 무슨 일이든 될 일은 되게, 안 될 일은 끊어라가 입에 붙은 여인이었다. 쌀독이 바닥을 보이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맨 쪽도 아침마다 마당을 비질하며 동네 앞길까지 쓸던 쪽도 그녀였다. 그런 집에 장미정이 돌아왔다. 서울 공장에 다닌다던 딸이었다. 얼굴은 달아올랐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엉성한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다. 잠깐 쉬려고요. 미정은 말했고 말수는 그 말의 꼬리를 잡아 느리고 싶었지만 덮었다. 덮어야 살림이 굴러갔다. 면사무소 옆 이발소에서는 벌써 혀끝이 풀렸다. 오금자, 마을 소문이 한밤중에 쉬어가는 역 같은 여자였다. 장주산의 큰딸, 눈 밑 햇빛 번진 게 심상치 않아. 금자의 가위가 딱딱 울릴 때마다 수군거림도 잘려나갔다. 다시 이어졌다. 석호는 모른 척했다. 면사무소 서랍을 정리하며 새 토적 양식을 뒤집었다. 종이에 향이 날아들었고 그는 이유 모를 기침을 했다. 규정과 양식, 도장은 그의 세계였다.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한 장의 종이 위에서 완성된다고 믿었다. 저녁이 되면 마당으로 바람이 내려왔다. 보리집 냄새, 장독대에서 올라오는 된장의 묵직한 향, 장수벌이 낮게 우문거리는 소리. 말수는 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미정은 밥을 2숟가락 떠넣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밥맛이 없어. 그녀가 말했다. 말수는 대답 대신 바깥으로 등을 돌렸다. 마을 어귀 주막에서는 박춘식이 소주잔을 기울였다. 한때 운동회에서 깃발 들고 달리던 마을 청년에겐 여전히 곧은 어깨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쉽게 무너졌다. 공장에서 돌아왔다는 미정의 소식이 그의 잔을 자꾸 비우게 했다. 미정아, 주막 문턱에서 그가 불렀을 때 바람이 들고 난 흔들리는 초가림이 깜박거렸다. 미정은 한순간 고개를 돌리고 굳은 미소를 지었다. 오빠, 잘 지냈어요. 그 말에 술 냄새가 살짝 스며들었다. 둘이 마주 앉자 주모가 조용히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미정은 처마 끝물고가 내는 소리를 듣다가 불쑥 일어났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파란 봉투를 꺼냈다. 모서리가 해진 봉투에는 서울의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쥔 채 오래 서 있었다. 봉투 속에는 사진 한 장과 짧고 급한 글씨가 들어 있었다. 다음 주 꼭 내려간다. 그것뿐이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보았다. 어둠은 볼일을 다 한 사람처럼 조용했고 달빛은 마당을 종잇장처럼 얇게 깔았다.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젖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아닌데 왜 자꾸 내 탓 같냐. 다음 날 아침 석호는 미정에게 면사무소 마당을 같이 걸자고 했다. 서울 얘길 좀 듣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걸음은 자주 멈췄다. 미정은 말끝을 오래 잡고 있다가 겨우 풀었다.
아버지, 서울은 시끄럽고 거긴 사람이 많아도 외롭더라고요. 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들이 줄을 섰다. 면사무소에는 그날따라 낯선 손님이 들이닥쳤다. 번들거리는 양복, 손목시계의 반짝임, 무릎까지 올린 가죽 구두. 장 주사님이시죠. 남자는 정중했고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서늘했다. 그는 상의 안쪽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석호는 눈썹을 모았다. 무슨 용건이요? 남자는 웃음으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적인 일입니다만 따님 일로.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무게를 가져버렸다. 바깥에서는 스피커가 식량절약을 부르짖고 안에서는 종이에 마찰이 사각거렸다. 그날 오후 미정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오금자와 맞닥뜨렸다. 금자는 머리카락에 흰가루가 묻은 채 웃었다. 서울은 어떻든 우리 동네 공기가 약이라는 말 있어. 오래 있으면 낫는다. 그 말 끝은 다정했고 호기심은 감춰지지 않았다. 미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이 공기가 좋네요. 금자의 눈길은 미정의 배, 손목, 얼굴을 한 번씩 훑었다. 해가 기울면 흙길은 금빛으로 번졌다. 그 빛을 밟으며 미정은 산비탈 논두렁을 탔다. 바지단이 흙탕물에 젖었고 마음은 가벼워지지도 무거워지지도 않았다. 논두렁 끝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우물 뚜껑 위에 누군가 놓고 간 종이봉투가 있었다. 밤 9시 주막 뒤 느티나무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였다. 밤 9시 주막 뒤 바람은 따뜻하고 벌레 소리는 풍성했다. 먼저 기다리던 사람은 춘식이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다 말고 손을 웅크렸다. 내가 떠난 뒤로 한 번도 괜찮은 밤이 없었다. 미정은 눈을 내리깔았다. 괜찮은 밤이 어디 있니? 대답은 무심했지만 손끝은 떨렸다. 내 탓이야. 춘식이 말했다. 그때 내가 너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의 그날 장터 풍물 소리와 좁은 골목의 은빛 빗줄기. 젖은 지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두 사람은 그 기억 위에 잠시 서 있었다. 돌아갈 수도 그대로 눌러앉을 수도 없는 자리였다. 마을에서는 그 시각 다른 이야기들이 자라고 있었다. 누군가는 장 주사가 요즘 호적 등본을 자주 뽑아본다 했다. 또 누군가는 서울 양복쟁이가 낮에 면사무소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는 걸 봤다 했다. 소문은 늘 자기 발로 걷는다. 누구의 입술을 빌리든 끝내 자기 집을 찾아간다. 다음 날 말수는 장독대 앞에서 유난히 오래 서성였다. 뚜껑을 열어 간장을 떠보려다 말고 손을 씻다가 말고 다시 뚜껑을 덮었다. 애비가 뭘 꾸미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살림을 지키는 일과 비밀을 지켜보는 일은 전혀 다른 등짐이었다. 석호는 그날 밤 부엌 문턱에 앉아 아궁이에 식은 채를 헤집었다. 그는 서랍에서 꺼내온 작은 열쇠 뭉치를 손바닥에 올렸다. 미정, 내 지갑에서 이게 왜 나오냐? 낮에 살짝 본 장면이 마음을 꽉 조였다. 낡은 열쇠 한 개에 M.S.가 얇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글씨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듯 말듯 했다. 식구들이 상을 마주한 저녁. 숟가락 소리는 드물었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도드라졌다. 말순이 물었다. 서울서 누구를 만나고 다녔니?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사람은 다 만나고 살죠. 말수는 그 말의 빈 곳을 오래 들여다봤다. 석호는 물잔을 들어 입을 축였고 잔은 그의 손에서 작게 떨렸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나당에는 달빛이 더 깊어졌다. 개가 두어 번 짖다가 그쳤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살을 두드렸다. 톡톡 공손하고 또렷한 두드림이었다. 말순이 먼저 일어나 나갔다. 대문을 열자 낮에 면 사무소를 찾았던 그 사내가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사내가 두 손을 모았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모서리는 반듯했고 이름이 적힌 작은 표기가 붙어 있었다. 장미정 양에게 전할 편지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편지요? 사내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낮게 덧붙였다. 아버님께서 직접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봉투는 상위에 놓였고 온 집안의 공기가 그 봉투의 크기로 줄어든 듯했다. 석호는 천천히, 꼭 너무 천천히 손가락을 뻗었다. 미정은 상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다. 말수는 기둥에 어깨를 기대고 입술을 곧게 다물었다. 봉투가 열리고 종이 한 장이 상위로 미끄러졌다. 깔끔한 활자 몇 줄과 그 아래 눌러 쓴 손글씨. 장 주사님께 약속하신 일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혼인은 서류가 먼저입니다. 마지막 줄에는 낯익은 도장이 있었다. 붉은 잉크가 선명했다. 이게 뭐야? 말순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다. 석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종이에 박혀 있었고 바람이 문살을 건드려 작은 울림을 만들었다. 미정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서두르는 발걸음. 먼지를 차올리는 발자국이었다. 장미정. 있지. 주막의 종업술래가 헐떡이며 나당을 가로질러 들어왔다. 손에는 새까맣게 젖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느티나무 아래 사람이 와서 기다립니다. 방금, 지금. 그녀의 눈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번졌다. 차가 왔어요. 서울 차요. 미정은 잠깐 앉았던 자리를 스르르 밀고 일어섰다. 말순의 손이 그 손목을 잡았다. 어디가? 미정은 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봤다. 그 눈에서는 오랜 시간 쌓인 모래성처럼 자존심과 사랑이 서로 기대고 있었다. 어머니, 잠깐이면 돼요. 석호는 그제야 종이에서 눈을 떼었다. 그의 눈길은 미정의 뒷모습과 문턱, 그리고 상 위의 붉은 도장을 한 번씩 더듬었다. 그는 말하려다 멈췄다. 말순이 먼저 말했다.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곧이어 덧붙였다. 아니, 내가 앞장설게. 느티나무 아래에는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다. 앞유리에는 먼지가 얇게 앉았고 헤드라이트에는 벌레가 두어 마리 매달려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내는 낮에 그 사람과 달랐다. 더 젊고 더 무심한 차림이었다. 흰 셔츠에 소매를 두 번 걷어 올렸고 웃을 때 입꼬리만 작게 움직였다. 장미정 씨. 그는 정중히 이름을 불렀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그 말에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한번 크게 뒤집었다. 춘식이 골목 그림자에서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벌써 붉어져 있었다. 누구냐? 넌. 사내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검은 벨벳 상자였다. 열자 은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마을 사람 몇이 멀찍이 서서 숨을 죽였다. 오금자는 가슴께에서 손을 맞잡고 속삭였다. 세상에. 반지까지. 미정은 상자와 춘식 사이,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사내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때 어디선가 파란 봉투가 미정의 발치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낮에 여닫던 그 봉투였다. 입구가 벌어지며 사진 한 장이 고요하게 밖으로 튀어나왔다. 흑백의 사진. 서울. 어느 사진관의 싸늘한 배경.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미정이었다. 다른 한 명의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가려졌지만 특유의 넓은 어깨와 목의 각도가 낯설지 않았다. 오금자의 숨이 짧게 끊겼다. 어머나.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석호가 멀찍이서 걸어왔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반으로 갈랐다. 춘식은 그림자를 밟고 앞으로 한 발 나섰다. 사진이 바람에 한번 뒤집혔다가 다시 땅에 붙었다. 그 아래 사진관의 도장이 또렷했다. 그리고 사진 뒷면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달빛에 떠올랐다. 혼인은 서류가 먼저다. 문장은 낮의 종이와 같은 글씨였다. 누군가의 발꿈치가 작은 모래를 차올렸다. 멀리서 개가 한번 길게 울었다. 장미정은 허리를 굽혀 사진을 주었다. 손끝이 떨려 사진이 살짝 접혔다. 그녀는 입술을 열었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닿았다. 그 시선이 닿자 그 사람의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여름밤의 공기는 뜨거웠다. 그러나 사람들의 등골을 훑고 지나간 것은 더운 바람이 아니라 말로 하기 어려운 싸늘한 기척이었다. 느티나무 잎이 다시 한번 뒤집히며 낮게 속삭였다. 약속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 밤, 마을 어느 집의 장독대 뒤에서 낡은 철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가 닫혔다.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소문이 태어날 터였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이 평범한 여름밤이 이 집과 이 마을의 시간을 어떻게 갈라놓을지. 마을에는 오랜만에 북적거림이 번졌다. 여름철 보릿고개를 버틴 뒤 추수를 앞두고 열리는 마을 잔치였다. 면사무소 앞마당에 천막이 쳐지고 풍물패가 북을 울리며 흥을 돋웠다. 어깨춤을 추는 부녀들의 웃음소리가 먼 들판까지 퍼졌다. 최말수는 새벽부터 장독대 뚜껑을 열고 닭을 잡았다. 체면이 있지. 장주산의 상에 반찬이 빈약하면 어쩌냐. 그녀의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더 분주했다. 며칠 전 집 앞에서 벌어진 그 봉투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장석호는 잔치에 늦게 나타났다. 면사무소에서 무슨 서류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 그의 눈빛은 여느 때보다 차갑고 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의 얼굴을 보고도 일부러 시선을 돌렸다. 대신 술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떠들썩하게 분위기를 이어갔다. 잔치 한가운데서 장미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국내 안악들의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다. 서울 공장은 어때? 돈은 좀 모았니? 에구,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래도 젊을 땐 금방 펴져. 그나저나 사윗감은 생겼어? 말수는 그 옆에서 딸을 감싸듯 서 있었다. 아이고, 아직 어려서 뭘. 공장에서 고생만 시켰지. 웃음 속에 날이 서 있었다. 안악들은 그 기운을 눈치채고는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술이 돌자 박춘식이 잔치판에 나타났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선 그를 보고 몇몇이 또 시작이구나 하고 수군댔다. 하지만 춘식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미정을 향했다. 미정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불렀다. 마당이 순간 고요해졌다. 서울에서 고생 많았지. 그래도
우리 마을이 제일이지 않냐.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춘식 앞을 막았다. 춘식아, 술 좀 작작 먹어라. 애가 피곤하다. 춘식은 잠시 말순을 노려보았다가 손에 쥔 술잔을 탁 내리쳤다. 어머니, 저도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다. 오금자는 귀를 쫑긋 세우고는 벌써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봐라. 내가 뭘 했어. 그 둘 사이 뭔가 있다니까. 소문은 여전히 빠르고 잔치는 그 소문을 먹고 더 커졌다. 그날 밤 미정은 방 안에서 모포를 끌어안고 울었다. 어머니 말수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문틈 사이로 조용히 말했다. 미정아, 뭔 일이든 말만 해라. 어머니가 다 들어줄 테니. 그러나 문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며칠 뒤 마을 잔치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였다. 면사무소에 다시 서울 사내가 찾아왔다. 그는 이번에는 장석호의 집을 직접 찾아왔다.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석호는 목을 축이며 물었다. 정확히 무슨 뜻이오? 사내는 서류를 내밀었다. 혼인신고 서류입니다. 서울에서 이미 상의가 끝났습니다. 따님은 곧 올라와야 합니다. 그 순간 말순이 방에서 뛰쳐나왔다. 뭐라고요? 혼인이라니.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 그릇처럼 쨍 울렸다. 미정은 방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낯선 사내 사이를 오가며 눈을 떴다 감았다. 저 아직 말 못한 게 있어요. 공기는 얼어붙었다. 장석호는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다. 말해라. 지금이라도. 미정은 떨리는 손을 배 위로 가져갔다. 저 아이를 가졌습니다. 순간 말순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사내의 표정은 굳어졌다. 석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못해 검게 변했다. 그는 손에 쥔 담배를 꽉 꺾었다. 누구냐? 누구 아이냐? 그 물음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바람이 잎새를 흔드는 소리가 덧붙여 울렸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떨어졌다. 마을은 하루아침에 또 다른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장 주산의 큰딸, 애 가졌대.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래? 서울 사내라는데. 아니지, 춘식이 아니냐?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갔다. 밤마다 말수는 바느질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석호는 술을 더 자주 마셨다. 미정은 방 안에서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 몰랐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소문이 또 다른 소문과 뒤섞여 마을을 눌렀다. 잔치 뒤치다거리가 끝나갈 즈음 사람들은 밭두렁에 기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같은 목소리로 떠들었다. 누구는 서울 사내가 신문사 사람이라 했고 누구는 군청 고위직과 친척이라 했다. 어느 쪽이든 장주산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서류가 낀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알고 싶어 했고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최말수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며 다짐했다. 입을 닫고 눈을 뜨자고. 그래야 딸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러나 빗자루 끝은 자꾸 장독대 뒤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작은 철문이 있었고 요 며칠 사이 그 철문은 누군가의 손에 한 번 열렸다 닫힌 듯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장석호는 면사무소에서 돌아오자마자 안방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손바닥에 올려둔 낡은 열쇠를 오래 바라보았다. M, S, 가 얇게 파인 열쇠.
그는 그 이니셜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불러보았다. 문수, 민수, 명수. 아무 이름으로 불러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미정은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파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사진 뒤에 눌러 쓴 글씨. 다음 주. 꼭 내려간다. 그 글씨의 뉘앙스는 간절했지만 어디선가 급히 도망치듯 찍은 회기였다. 그녀는 봉투에 열쇠를 함께 넣고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마을을 벗어났다. 정미소 뒤편 폐창고는 오래전 양곡을 쌓아두던 곳이었다. 문고리는 녹이 슬어 있었고 모서리에 거미줄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펼쳐져 있었다. 미정은 손끝으로 거미줄을 살짝 들어 올리고 S 열쇠를 자물쇠에 끼웠다. 딸깍. 익숙하지 않은 소리. 문이 열리자 눅눅한 곡물 냄새와 함께 종이의 작은 향이 밀려왔다. 창고 안. 철제 캐비닛 서랍 하나가 덜 닫혀 있었다. 그 안에는 군청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서류철과 군번줄처럼 생긴 쇠줄이 낡은 천에 쌓여 놓여 있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다. 흙빛으로 바랜 금속판에 JANG MINSO라는 영문 글씨가 찍혀 있었다. 그 아래 작은 사진 한 장이 더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 남자는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넓은 어깨, 짙은 눈썹,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옆선. 미정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거기서 뭐 하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최말순이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 얼굴에 내린 그늘이 서늘했다. 그 열쇠, 어디서 난 거야? 미정은 대답 대신 군번줄을 쥔 손을 펼쳐 보였다. 쇠붙이가 달그락 소리를 냈다. 말순의 눈동자가 그 금속판에 닿는 순간 아주 미묘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표정을 먹먹하게 다졌다. 쓸데없는데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보듯 딸의 두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지금은 내 몸이 먼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눅눅한 회색이었고 참새들은 뜻 모를 소란을 떨었다. 마을 어귀에서 박춘식이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기둥에 기대 서 있었다. 그가 비틀거리며 막아서며 말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말순이 앞으로 나서서 가로막았다. 지금은 안 된다. 춘식은 그녀의 손을 치우지도 못한 채 쓴웃음을 삼켰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은 되나요? 밤이 되면 장석호의 집은 종종 낯선 방문자를 맞았다. 그 중에는 면사무소 동료도 있었고 군청에서 내려온 일을 자처하는 사내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그리고 비슷한 말을 두고 갔다. 혼인은 서류가 먼저입니다. 석호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담배를 껐고 또 꺾었다. 종이 위 붉은 도장 자국들이 별자리를 닮아 퍼졌다. 당신은 왜 자꾸 서류만 보나? 어느 밤 말순이 담장을 등지고 서서 물었다. 서류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아. 석호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세상은 서류로 도는 법이야. 말순은 헛웃음을 흘렸다.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튕겨나갔다. 며칠 뒤 이장은 장터 한복판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흰 종이를 들고 목청을 높였다. 마을 기강이 흔들리면 모두의 체면이 무너진다.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는 이는 없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책임은 져야지.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다. 이럴 때 어른들이 결정을 해야지. 그 자리에 석호가 나타났다. 얼굴은 야위었고
넥타이는 비뚤었다. 그는 이장에게서 종이를 받아들었다. 눈으로 몇 줄을 훑고 나서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겠다. 이장은 얼굴을 붉혔지만 더 밀어붙이지 못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오금자는 혀끝으로 입술을 적셨다. 소문이 연근 과일처럼 말랑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비가 왔다. 빗방울은 장독대를 때렸고 마당의 흙을 두드렸다. 천둥이 한번 길게 울고 지나가자 미정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문턱에 쪼그려 앉아 골똘히 비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가, 미안해. 그 목소리에는 무게가 묻어 있었다. 말수는 얼마간 뒤에서 지켜보다 다가가 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에 같은 비소리가 내렸다. 내가 말하면 내가 막아줄게. 말순이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가 없어. 새벽녘 빗줄기가 누그러졌을 무렵 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박춘식이었다. 얼굴은 흠뻑 젖었고 눈은 결심으로 붉었다. 나는 책임질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비소리에 젖어 갈라졌다.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뒤를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따라 들어왔다. 이번에는 낮의 사내가 아니었다. 더 젊고 말수가 적은 사내였고 그의 뒷좌석에는 서류철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다. 서울로 모시러 왔습니다. 말순의 눈매가 차갑게 빛났다. 누가 누구를 모셔? 사내는 답 대신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혼인관계 증명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아득해졌다. 석호가 봉투를 잡아 뜨뜻 열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종이 위에는 깔끔한 활자들이 축 늘어서 있었다. 장미정, 그리고 이름 모를 남자, 날짜와 관인, 그리고 맨 아래 낯익은 붉은 도장. 석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뭐야? 말순이 물었다. 사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혼인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서류가 먼저라 하셨으니 약속대로 처리했습니다. 석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내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미정 쪽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내가 말끝이 빗소리에 씻겨나갔다. 그때 우산 밖으로 뛰쳐나온 춘식이 사내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누구 마음대로 차창이 부딪혀 탁 소리를 냈다. 사내가 매끈한 동작으로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이 비 속에서 엉겨붙자 마당에 흙탕물이 튀어올랐다. 오금자와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몰려들었다. 숨 막히는 순간 미정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비가 잠깐 멈춘 듯 고요가 덮였다. 미정은 상위에 던져진 서류를 덥석 집어 들었다. 종이가 비에 젖어 손끝에서 미끄러졌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찢으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몸속에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미정의 무릎이 꺾였다. 말순이 비명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딸을 붙들었다. 미정아, 서류가 흙탕물 위로 떨어졌다. 장석호가 허둥지둥 손을 뻗었고 그 순간 봉투에서 또 다른 작은 물건이 미끄러져 나왔다. 금속의 은빛이 번쩍였다. 군번줄이었다. JANG MINSO. 빗물의 글자가 더 뚜렷해졌다. 주변의 숨소리들이 일제히 사그라들었다. 그 이름, 말순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너무 낮게 새어나왔다. 그 이름을 내가 어디서?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미정은 통증 사이로 짧게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 그 작은 음절 하나가 번개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스쳤다. 누군가 달려가 군 보건소에 연락했다. 다른 누군가는 이장의 집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면사무소로 뛰었다. 비는 다시 굵어졌고 대문 안팎의 모든 소리들이 서로를 등지고 달렸다. 박춘식은 제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울 사내는 젖은 서류를 주워 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잠시 뒤 트럭 한 대가 와르르 마당으로 들어왔다. 흰 천이 급히 깔리고 사람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정이 실려 나갈 때 말순이 두 손으로 딸의 볼을 감쌌다. 내가 갈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게. 석호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는 여러 번 입술을 달싹였으나 아무 말도 내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는 담배가 아니라 군번줄이 땀에 젖어 반짝였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며 진창을 가르자 고인물의 서류 조각 하나가 떠올랐다. 조각에는 활자 몇 글자와 붉은 도장의 일부, 그리고 흐릿한 날짜가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조각으로 모였다. 오금자가 손을 뻗어 조각을 건져 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저 날짜, 저 도장. 그러나 끝을 잇지 못했다. 비는 오래 내렸다. 마을의 지붕들은 물기를 먹고 어두워졌다. 누구도 확실한 말을 하지 못했다. 모두가 무언가를 알 것 같았고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듯했다. 그 밤 느티나무 잎사귀가 한번 크게 뒤집히며 물방울을 쏟아냈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맑고 낯익은 기적 소리가 스쳤다. 어딘가에서 닫히는 문소리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면사무소 스피커가 어김없이 울렸다. 그러나 새마을 대신 서류 업무 안내가 흘러나왔다. 혼인과 호적 정리 관련 민원은 금주 내로 처리하라는 무미건조한 남자의 목소리. 장석호는 스피커를 올려다보며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 군번줄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서류가 아닌 어떤 이름이 그의 손바닥을 눌렀다.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저마다의 결말을 썼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아직 펴지지 않았다. 비에 젖은 군번줄, 붉은 도장의 조각, 파란 봉투의 사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은 바로 내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열릴 참이었다. 여름 장마가 물러가자 마을에는 녹진한 흙냄새와 뒤섞인 불안이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들녘에서 김을 매면서도 장주산의 집 이야기를 입에서 떼지 못했다. 애 아버지가 누구래? 서울 사내라잖아. 아니지. 춘식이래. 그러나 모두의 속내는 달랐다. 어떤 이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이는 괜히 등을 긁적이며 시선을 흩뿌렸다. 장석호는 며칠째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면사무소에서 밤을 새우며 서류철을 붙잡고 있었다. 잉크 자국이 손가락마다 번졌고 담배꽁초는 책상 위에서 숫덩이처럼 쌓여갔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서류가 사람을 지킨다. 서류가 진실이다. 그러나 손바닥 속의 군번줄은 그 진실을 비웃듯 차갑게 흔들렸다. 최말수는 밤마다 장독대 앞에 앉았다. 장독대 뒤 철문.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도 끝내 열지 못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 그 이름은 오래전 비밀처럼 덮여 있었다. 하지만 딸의 배가 불러오고 군번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그 비밀이 바람 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서
이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마을 기강을 세운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 자리에는 석호와 말순, 미정, 그리고 술 기운이 덜 깬 춘식까지 모여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내도 검은 가방을 들고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혼인 문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 이장이 종이를 내리치듯 말했다. 석호는 묵묵히 고개를 떨궜다. 말수는 이를 악물었다.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춘식이 벌떡 일어섰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애는 내 아이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오금자는 이미 눈을 반짝이며 옆 사람 팔을 쿡쿡 찔렀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서울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인은 이미 접수됐습니다. 장미정 양의 아버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그가 서류를 꺼내 보였을 때 마을 사람들의 숨소리가 얇게 갈라졌다. 종이에는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이 있었다. 장석호. 말순이 벌떡 일어나 종이를 낚아챘다. 그녀의 눈빛이 번개처럼 남편을 찔렀다. 당신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석호는 입술을 달싹였다. 그러나 말 대신 낮고 떨리는 신음만 흘러나왔다. 순간 미정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 왜 제 이름 옆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오금자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세상에, 애 아버지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석호는 얼굴을 가리며 무너졌다. 방 안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눈동자가 뜨겁게 흔들렸다. 맞아. 그 아이는 내 아버지 아이야. 그 순간 회관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섞인 웅성거림, 뒤엉킨 발소리, 그리고 오금자의 짧은 비명. 미정은 눈을 감았다. 눈물과 함께 오래 숨겨온 고백이 쏟아졌다. 그래요.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도망쳤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는 숨을 수 없어요. 춘식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울 사내는 서류를 접어 품에 넣었다. 이장은 손에 쥔 종이를 떨어뜨렸다. 회관 천장의 낡은 전등이 흔들리며 깜박였다. 그리고 마을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새벽 안개가 농기를 덮을 때 트럭은 군 보건소 마당에 멈췄다. 침대차가 흔들리며 내려오고 흰 가운의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최말수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 숨만 천천히 쉬어. 그녀의 손목에는 밤새 젖은 빗물이 아직 식지 않았다. 복도 끝 창문 틈으로 파란 새벽이 흘렀다. 의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아이는 심장은 잘 뜁니다. 산모도 안정을 취하면 됩니다. 말순의 어깨가 그제야 조금 내려앉았다.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 늦은 빛이 번졌다. 면사무소에는 곧 소문보다 빠른 종이들이 도착했다. 조사 요청, 대기 지시, 관련자 출석 요구서. 장석호의 책상 위에 쌓이는 종이들은 그가 평생 믿어온 세상의 모양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번엔 종이가 칼이었고 도장이 추궁이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벽시계를 한번 올려다봤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군번줄이 거기에 있었다. JANG, MINSO. 작은 금속판이 차갑게 울렸다. 그날 저녁 말수는 경실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오래 보았다. 미정은 잠에서 깨고 다시 들이눕기를 반복했다.
잠결에 다짜고짜 중얼거렸다. 어머니, 서류 말고 사람으로 살고 싶어. 말수는 딸의 젖은 머리칼을 손끝으로 정리했다. 그래, 이제 서류는 내가 다 찢을 거다. 서울에서 내려온 사내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병원 뒷마당이었다. 여기서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순이 대꾸했다. 맞아. 곤란하겠지. 당신 같은 장사꾼에겐. 사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우리는 법의 절차대로 했습니다. 말수는 그의 손에 든 검은 가방을 한번 흘겨보았다. 절차가 아니라 핑계겠지. 밤, 면사무소 불이 꺼질 무렵. 장석호는 혼자 회관으로 들어갔다. 텅 빈 강당 위 전등 하나가 달그락 흔들렸다. 그는 군번줄을 손에 쥔 채 입술을 떼었다. 장민수. 이름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동생의 이름. 오래전 집안을 일으키겠다며 사라진 그 이름을 그는 살림이 모자라면 꺼내 썼다. 명패처럼, 깃발처럼, 도장처럼. 미안하다.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과 군청 직원이 함께 마을에 들어왔다. 마을 어귀에 먼지가 일었다. 오금자는 아침부터 쌀을 씻다 말고 담벼락에 등을 붙였다. 에구, 일이 이렇게까지. 그러나 그 입술은 더 이상 쉬운 소문을 찾지 못했다. 전날 밤 병원 복도에서 본 말순의 눈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그 눈은 소문을 부러뜨리는 낙 같았다. 병원 면회실. 장석호가 들어왔다. 말순이 일어나 앞을 막았다. 여기서 끝내. 그 말에 그가 눈을 떨구었다. 서류는 내가 다 돌려놓을 거야. 말순이 한 글자 한 글자 박아넣듯 말했다. 민수 이름도 너의 도장도 다 걷어. 장석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그의 목끝이 간신히 흔들렸다. 그 아이는 잘 지내겠지. 말순의 시선이 번쩍였다. 내가 물을 자격은 없어. 그는 결국 연행되었다. 면사무소 복도 끝에서 모자를 벗어 쥐고 스스로 발을 내디뎠다.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눈을 돌렸다. 오금자는 두 손을 모아 가슴께에 붙였다. 사람이 이렇게도 부서지는구나. 며칠 뒤 비가 그친 하늘 아래로 가을 볕이 미끄러질 때 각춘식이 병원을 찾았다. 술 냄새가 없었다. 그는 깍듯이 모자를 벗고 문턱에 섰다. 안으로 들어와. 말순이 말했다. 춘식은 침을 삼켰다. 저한테 맡겨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는 서툴렀지만 단단했다. 말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보탰다. 옆이라. 그게 제일 어려운 자리야.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1979년 봄. 마을에 진달래가 묻어날 때 아기가 태어났다. 울음이 맑았다. 미정은 허약했지만 버텼다. 말수는 출산방 문 앞에서 장화를 벗고 두 손을 비볐다. 어서 와라. 그녀는 낮게 인사했다. 이름을 정해두진 않았다. 그러나 마을 여인들이 꽃다발 대신 깨끗이 삶은 손수건을 한 장씩 내밀었다. 오금자는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손수건을 풀며 수줍게 말했다. 민서가 어때? 민수에서 서류의 서를 빼고 그냥 사람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았다. 소리가 부드럽게 입천장에 붙었다. 민서는 마을의 아기가 되었다. 아이가 웃으면 동네 개들도 따라 꼬리를 흔들었고 아이가 울면 풍물패 북도 박자를 늦췄다. 춘식은 정미소 일을 다시 붙잡았다. 저녁이면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아이가 잠드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쌀이 많이 나왔어. 그 말에 미정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우리도 조금 나아지겠네. 둘 사이에는 큰 약속도 거창한 미래도 없었지만 작은 밥상과 젖은 손수건이 있었다. 그 사이 절차는 절차대로 흘렀다. 잘못된 혼인 접수는 취소되었고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신문 구석에 작은 기사로 실렸다. 면사무소에는 새로운 주사가 부임했다. 장석호는 더 먼 곳으로 옮겨졌다.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지만 얼굴은 거리에서 지워졌다. 가끔 면사무소를 지나는 바람이 도장 찍는 소리를 흉내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제 사람들의 귀를 설득하지 못했다. 어느 날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여인들이 모여 김치를 버무렸다. 말순이 소금을 쥔 손을 잠시 멈추었다. 오금자가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그때 미정이 일내가 많이 떠들었지. 미안해.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이제 그 입으로 우리 애 기침 소리 좀 들어줘. 오금자는 웃으며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종을 흔들었다. 그건 장사. 말순이 피식 웃었다. 그래. 장사는 평생 해야지. 1981년 겨울. 민서는 신발끈을 혼자 맸다. 마당의 얇은 서리 위를 종종 걸음으로 건너가 장독대를 한 바퀴 돌았다. 할머니. 나 했어. 말순이 두 팔을 벌렸다. 잘했네. 우리 사람. 그 말 끝에서 그녀의 목이 살짝 메었다. 사람. 이제야 비로소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집안의 공기에는 장독과 나무와 비누린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가 가족의 냄새가 되었다. 밤이면 미정은 작은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발판을 밟는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엄마, 소리 예쁘다. 민서가 속삭였다. 미정이 대답했다. 이건 우리 밥 짓는 소리야. 창밖 느티나무는 겨울별을 몇 알 지고 서 있었다. 라디오는 조용히 꺼놓았고 달빛이 바느질 선을 따라 흘렀다. 마지막으로 말순은 오래 미뤄둔 철문을 열었다. 장독대 뒤 낡은 문이 작게 끼익 울었다.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 속 군번줄을 들어 올리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민수야, 이름을 빌려 미안했다. 금속이 손바닥에서 잠깐 떨렸다가 가만해졌다. 그녀는 군번줄을 깨끗한 천에 싸서 마을 회관 벽장에 반납했다. 이름은 주인이 있어야지. 봄이 다시 오고 면사무소 스피커는 다른 노래를 틀었다. 아이들이 흙길에서 훌라후프를 돌렸고 부녀회는 장터에서 손수건을 팔았다. 오금자는 손수건에 작은 글씨를 수놓았다. 사람 먼저. 그 글씨가 바람에 나부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마당에 상을 펴고 국을 데웠다. 말순, 미정, 민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서류는 종이고 도장은 잉크다. 우린 숨 쉬는 사람이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의미를 몰라도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었다. 그날 밤 느티나무 잎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게 물들었다가 작은 바람에 한번 흔들렸다. 그리고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다. 이 집의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걸었다. 누구의 도장도 아닌 누구의 이름도 훔치지 않는 발걸음으로.